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이슈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증시는 강력한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20%쯤 부족해 보이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갭상승해서 974달러까지 갔다가 장대 음봉을 맞아버리면서 시장이 꼭지를 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말에 API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을 옮긴 것이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이 360선 이상으로 출발하면서 일단 안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일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콜 362 환매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 여부가 오버액션을 줄 수 있는지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개장 후 15분 만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1,000억 원 매수하기 시작했고 또 30분 동안은 선물을 5,000억 넘게 매수한 등 초반이 강세 분위기는 확실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선물 만기를 입주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선물 매수를 하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온 덕분에 금융투자 기관이 삼성전자를 3,000원 넘게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1.4% 오른 것이지 시장이 질이 꼭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외국인들이 현 선물 쌍끌이 매수를 해야 시장이 폭등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의 상승은 한 반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콜옵션 360 이상에 대한 롤링원 패치가 나왔는데 아예 닥치고 환매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350에서 360 구간만 환매가 들어오고 370 이상은 아직은 프리미엄이 높다고 본 것인지 콜 매도가 쌓여서 마켓 메이커들은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외국인이 오전장에 선물을 거의 1조를 매수했죠.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은 기존 매도 포지션이 선돌매가 아니라 신규 매수 포지션이고 6월물과도 연계되어 있는 매수가 아닌 그냥 네이키드로 롱을 지는 것이라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덕분에 3월물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거의 3배가량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투자는 땡큐하고 0.7포인트의 베이시스를 집어먹기 위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2,500억 넘게 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0.7포인트 먹은 거면 아주 훈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3,000원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를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위로 지른 결과 인덱스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아무래도 지수 상단 레벨을 360으로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가 열리게 되자 상방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합성 선물을 매수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370에서 350이라는 구간으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도 그렇고 시장이 역사적 고점 갱신하다가 이제 막 쉬어가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만기주에 그 증시가 과연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레벨업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래로 가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다이어트 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로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선물이 롤오버는 오늘 처음으로 8,000계약가량 진행되는데요. 3월, 6월 선물 스프레드는 1.15포인트로 롤오버가 시작되었고 이번 3월물 선물 규모는 30만 계약이 채 되지 않아서 무난하게 롤오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선물 스프레드를 눌러가면서까지는 매도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출발이 1.15포인트며 1.15포인트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눌린지를 잘 계산해서 이 3월 6월 스프레드가 평균 몇 포인트에서 롤오버 되었는지를 관찰하면 6월물 시장이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에서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저보고 아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현대 라이프 보트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게 1,000원, 2,000원 하던 주식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신이 이거 바이오 회사에서 M&A 할 것이라면서 저보고 좀 담으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저는 그런 소문 들으면 귀를 씻어내곤 하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면서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않으시는 그런 양반이었기 때문에 예의상 한 만주 사놓고 잊어버렸는데 그 뒤에 10,000원 넘어가면서 다 팔아치웠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원세 저렇게 됐네요. 하여간 공매도 재개만 된다면 아주 시원하게 요리를 해먹을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한 뒤라 개장 초 약간의 눌림이 나온 것은 당연했는데 유로존 경제 지표 중 독일이 산업 생산 망했던 것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2% 증가로 나오는 등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은 전일 ECB에 대한 이 숏스퀴즈가 마무리되자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 증시 옵션 만기주 다음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3월물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우리 증시 옵션 만기주 다음 날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 증시는 거래일로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거래일로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번 3월은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주에 그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금융시장에서는 나름 중요한 롱감마와 숏감마들이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시장이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 이야기 좀 더 해보면 유럽 세션 오전장에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여서 논팜이라고 부르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월중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중에서 시장의 충격도가 높은 순으로 탑5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러한 지표 발표 전에 변동성 지수가 슬슬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지표는 충격이 좀 있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논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변동성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실제로 논팜 내용을 보면 27만 5천 명으로 무난한 수치를 보였는데 실업률은 3.9%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요. 자, 일부에서 지적했듯이 이 revised,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국도 아니고 전월 수치를 35만 3천에서 22만 9천으로 개정을 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사기친 겁니까? 10만을 까는 게 뭡니까? 이래갖고 노동통계국을 신뢰할 수 있겠나 싶어요. 이 같은 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 채권 급등, 비달러 급등, 주가지수 급등, 심지어 골드도 급등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다들 2% 부족한 모습이었죠. 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이런 닥치고 몽땅 랠리, 해외 유튜버들은 F워드를 쓰면서 everything 랠리라고 하죠. 이런 몽땅 랠리가 나오면 지표에 대한 진짜 반응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숏스퀴즈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시장이 누구부터 차분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채권, 비달러, 골드 15분 지나니까 쭉 상승폭 반납합니다. 그러나 주가 지수는 엔비디아가 이 프리마켓에서 2% 넘게 갭상승이 나온 등 전혀 빠질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이거 주식시장만큼은 끝장을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미국 세션 개장 후 러셀도 급등하고 나스닥도 추가 상승하는데도 유럽 증시는 보합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차익 실현 맞아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마감 때까지는 변동성이 터지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논팜 발표 후 오버액션을 했던 것에 꾸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끌고 오던 채권 롱 그리고 비달러 롱 포지션을 하나씩 이익 실현했습니다만 나머지 포지션이 꽤 많은 이익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뒤집거나 전부 자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엔화와 골드의 흐름 때문인데요. 오늘 엔화는 장중한 때 146엔대를 구경하기도 했죠. 3월에는 BOJ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해서 JGB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엔화는 2월까지 버티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골드는 오늘 논팜 발표 후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장중에 좀 차익 실현 맞는 듯 했더니 미국 세션 들어서 다시 상승 재개해서 새벽 2시 20분에는 2203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꾸준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2186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다른 자산들이 제법 큰 차익 실현을 맞은 것에 비해 엔화와 골드만삭스 농담이고요. 금만 강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3월 이후의 시장 패러다임이 리스크 회피로 바뀌어가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설마 달러에 대한 불신 시작일까요? 불신하면 지옥이라는데 농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의 후반 총평과 대응 전략에서 부연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 구리와 기름이 제법 크게 하락을 했는데 둘 다 유럽 세션 초반에는 스퀴즈를 준 듯 했는데 텍사스 기름이 유럽 세션에서 79.99달러까지만 상승하고
더 이상 못 오르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다시 78달러 초반까지 밀렸고요. 이후에도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결국 77.85달러 중심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유가의 강세를 원하는 곳은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고 또 하향 안정을 원하는 곳은 미국이죠. 근데 과거에는 사우디가 총대를 메고 오펙에서 생산량 컨트롤하면서 유가가 받쳤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 얼마든지 수도꼭지 틀듯이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 중국이 수요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건 논오피셜이에요. 이 기름 시장에 헤지펀드의 익스포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워낙 좋고 또 가상자산도 좋고 하니 이 상품 시장과 같은 이 대한 시장에 대한 롱 익스포저가 분산되고 있어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투기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뭐 주식 80%, 채권 주식 70%, 채권 한 25%, 그리고 5%를 약간 그 베타가 큰 대한 자산들 상품 시장, 그러니까 원유 같은 거 이런 거 지르고 했는데 이거를 지르느니 인플레이션 헤지를 골드로 하겠다,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투기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 손님이 없다는 것,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투기적인 숏이 됐든 롱베팅이 됐든 손님이 있어야 뭘 하는데 이러다 보면 유가는 점점점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품 시장에서 함부로 옵션 매도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장기 콜옵션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 자꾸 드네요.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보통 금요일은 제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데요. 금요일은 주봉 완성일, 영어권 국가에서는 원위크 퍼포먼스를 나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트레이딩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포지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잡았다 싶은 포지션은 월물 만기가 될 때까지, 심지어 롤오버해 가면서까지 가져갑니다. 물론 주중에 트레이딩은 자주 하지만 전체 트레이딩 기조가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포지션을 애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목요일까지 이 주봉이 한 방향 설정됐다, 양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금요일에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향으로 또 스퀴즈가 나서 이익이 극대화되든지, 두 번째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세 번째는 반대로 이 역방향으로 뒤집히면서 이익을 반납하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일부 이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따로 손대지 않아도 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금요일에 방향성이 뒤집히는 경우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금요일에 아니다 잘라 이게보다는 주말에 리서치를 하면서 이 주말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포지션 애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만약에 포지션 애드를 결정했다 그러면 눌림이니까 더욱 좋은 자리에서 포지션 늘리는 거니까 이건 괜찮은 것이죠. 반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해당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잘라야 되는 겁니다. 트레이더들마다 이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요일에 굳이 트레이딩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미국 지수 선물은 논판 발표와 함께 강하게 올랐고 본장 개장 직전까지도 이 프리마켓 호가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갭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이 갭이 오버액션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장 후 10분간은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시장이 또 잘 버텼거든요. 결국 시장은 상승 전환하게 돼서 0시 7분에 S&P 지수는 5193포인트, 나스닥은 0시 30분에 18436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더들은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디테일은 시장이 고점을 기록한 위치가 왜 달랐는가입니다. 미국 본장 개장 후 37분 동안 시장이 오른 것은 그래 숏 스퀴즈 인정. 근데 0시 7분에 S&P 지수는 그 다음부터 고점 찍고 꾸준히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나스닥은 0시 7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단단히 막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은 엔비디아도 있지만 저는 TQQQ 같은 ETF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어제 브로드컴이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에서 흠집이 나면서 오늘 개장과 함께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QQQ 매수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브로드컴 매도하고 나온 돈을 가지고 인덱스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엔비디아 눌릴 때 애플, 구글 같은 이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종목들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장이 오후에 빠질 거라 보는 게 어려웠죠. 자, 이제 두 번째 디테일을 보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엔비디아는 미래 실적을 현재 가치로 과하게 당겨온 거 아니냐, 이런 버블론도 문제지만 시총 비중이 ETF 내에서 급격하게 커지면서 인덱스 그 비중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고민이 되게 많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물옵션 쿼드러플 만기가 일주일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속스 그리고 속슬 이런 그 ETF 반도체 ETF 운용자들은 지금 머리가 뽀개질 정도죠. SXX 같은 거 보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이게 대충 상위 종목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덱스로 맞춘 것인데 엔비디아가 너무 오르니까 이 콜옵션으로 해지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콜옵션은 변동성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투기 수요까지 붙었죠. AM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언젠가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 실험 맞으면서 콜옵션 가격을 정리당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일지 이거는 모두 궁금해하던 차에 0시 30분에 엔비디아와 AMD가 고점 치고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이들 두 종목이 눌리더라도 구글이나 애플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나스닥이 빠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지지 않으니까 변동성도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 1시 이후로 드디어 변동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까지 본격적으로 부러지면서 그때부터 인덱스 매도가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 꺾이기 시작하는데, 자, 세 번째 디테일을 볼게요. 새벽 1시 30분까지 새벽 1시 30분 유럽 마감까지 나스닥이나 S&P가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리 장중에 나스닥이 1% 올랐다가 보합까지 내려왔다 보면 현물로 보면 윗꼬리 음봉 맞은 거군요. 그러면 변동성이 터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변동성 터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 세션 브리핑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금요일이 원위크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 한 주 롱포를 밀어붙이는 입장에서는 S&P나 나스닥이나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봉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주봉은 플러스로 마감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공방전을 한 그 가격대를 보면 나스닥은 18,200이나 18,300이 아니라 18,160포인트를 놓고 공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중요 지지선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주봉으로 이미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주봉을 롱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려는 쪽보다는 주봉 음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롱 포지션을 꺾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은 언더슈팅이 났고, 그래서 새벽 1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져서 새벽 3시 35분에 나스닥이 18,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테일을 이야기해볼겠는데 이야기가 너무 지루한가요? 글쎄 저는 누가 이렇게 시장의 디테일을 짚어주면 아주 좋겠는데 말이죠. 단순히 차트 보고 시장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 과거에 제가 프랍 트레이딩 펌에서 일을 할 때 회의를 하면 이런 디테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강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덱스를 ETF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프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걸 간접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네 번째 디테일 얘기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빠지고 러셀이나 다우는 덜 빠졌죠. 저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변동성 지수가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40분까지 쭉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고점 찍고 줄줄줄 밀렸어요. 물론 변동성이 15포인트대에 안착한 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잔존일이 더 남은 4월물 변동성도 15.9포인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닥치고 리스크 온 모드는 일단 해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은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과도한 콜옵션 매수 베팅이 시장을 지배한 테마였다라고 보면 이제 콜옵션 가격이 꼭지 쳤다라고 볼 때 변동성 자체는 수그러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수가 마냥 하락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수가 눌린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더 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 때문에 지수가 과하게 눌려서 특히 이제 시가가 갭다운 과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가에서 콜옵션 감마 스퀴즈로 인한 엄청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물로는 저는 시장이 정점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콜옵션 매도를 쌓아도 되지만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과한 눌림이 나와서 나스닥 선물이 미국 세션에서 갭다운 났다. 그러면 스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진 변동성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반등 시에만 숏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투기 수요는 얼마 들어올진 몰라요. 그래서 갭 다운의 추격 매도만 조심하자, 이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조금 눌리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눌린 축에도 들지도 않고, 해외 증시 또한 건전한 조정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초가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지난주의 중심선인 355선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결이 어디서 쌓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360에서 365선을 놓고 좀 더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는 중화권 증시가 눌리느냐 아니면 레벨업을 시도한 양이 아주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아시아 주식시장의 헤드쿼터가 있는 홍콩 시장이 개장 후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는 계속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도 같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60선으로 내려가면서 콜옵션 다이어트를 할 것 같고, 반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는 365선으로 붙이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수는 고가 레벨에 와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제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365선 올라올 때까지는 올라오는 대로 매도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선물이 365선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세타와 베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중기 콜옵션 매도자들은 이익을 거의 다 반납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초 자산인 저 PBR 주식 바스켓이 훨씬 더 이익을 내겠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365선 넘어간다. 그러면 콜옵션 스퀴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콜옵션 매도를 늘리지 않고 다음 4월물이 돼서 콜 매도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과 비달러 롱 포지션 일괄적으로 하나씩 이익 실현했는데요. 하지만 추세가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고 더 이상 이익 실현하지 않고,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콜옵션 매도를 쌓아서 커버드 콜 형태로 바꿀 계획이 있는데, 엔화만큼은 저는 델타 익스포저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엔화는 뭐 142엔에서 136엔 거기까지도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지션 바로 애드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CPI 발표 전후로 포지션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름 매수 한 개 갖고 있는 거, 이거 한 개지만 살짝 고민돼요. 저는 상방을 보고 포지션 잡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눌린 것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이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포지션 유지 여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 옮기고 나서 아쉽게도 구독자 수가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분들께도 영상을 적극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채널도 가입해 주시면 이 시황의 스크립트를 조금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